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진행을 맡고 있는 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 어떠한 주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 순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무슨 내용으로 얘기할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용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때문에 서울 오셨다가 같이 방송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강혜경 공익제보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 그리고요. 네. 네. 근데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변호사님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아, 예. 이뻐지시고. 아, 고맙습니다. 네, 덕담하면서 또 두 번째 우리 패널, 우리 용사 보겠습니다. 신용환 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용환 후보님도 요즘에 엄청 고생이 많으시죠? 정신이 없죠. 이제 내일부터 저희는 이제 경선 전화 ARS 이거 하니까. 아, 그랬구나. 사실 오늘 서울시장 후보 세 분으로 압축이 돼서 경선하실 분들. 네. 그 얘기도 사실은 간단하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충북도 뜨겁습니다. 여기가. 많이 뜨겁습니다. 네, 이 얘기 잠깐 이따 하고요. 우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용환을 응원한다. 원래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랑 제가 아주 오랜 좋아하는, 인연에 네, 형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분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화나요. 제가 좀 찌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요. 우리 요즘 정말 취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취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전계환 스픽스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진행자가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편파적인데 제가 가장 정확하게 후보한테 직접 확인하거나 뭐 오늘 이화영 부지사 직접 제가 또 면회 가서 만나고 왔으면 이걸 지금 맞는지 아닌지라고 의심은 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오늘 만났던 이야기 취재한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 방송에서 이경 기자하고 우리 스픽스 전계환 대표가 이진숙 씨 그 컷오프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을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얘기로는 이진숙 후보자는 내일 탈당계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우리 전계환 대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많이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이 2026년 3월 24일 오후 8시 3분 29초 되는데요. 아직까지 탈당계를 냈다는 소식이 없어서 제가 우리 전계환 대표에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실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청자들은 아니 어제 니네가 단독으로 이진숙 오늘 탈당계 낸다며 근데 왜 그 소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전계환 대표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탈당계를 오늘 내진 않았고요. 어제 내겠다는 것은 뭐 취재를 했고 오늘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탈당계를 바로 내고 대구시장 출마하는 것보다는 재심 청구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고 재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뭐 탈당인데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카피를 이렇게 뽑고 아마 이제 방송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대구시장 출마하는 거 확실하나? 라고 하니까 당연하고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다라고 오늘 확언을 해도 괜찮다. 그 정도로 단호한 의지로 재심 청구를 통해서 경선에 넣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출마하는 것이지 무슨 국회의원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보궐선거 출마한다. 이런 것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닫아버렸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진숙 씨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12시에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였느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합의제 국회를 단순 다수결 국회를 전락시켜서 입법권을 장악했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는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밖에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대구가 이재명이 초래한 고환율, 반시장 경제, 반미, 친중 국가
그다음에 국가 부채 증가 등등의 국가적 위기 속에 우리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진숙이가 그 상황에서 대구의 위기 해결자로 나서줄 것을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대구를 지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대구 나가는 거 이외에는 다른 쪽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공관위 결정은 존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혹시 보궐선거를 출마할 것이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장 말고는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했고요. 공관위나 당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요청을 받는다면 제가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진숙이 대구를 바꿔달라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힘입어서 제가 무조건 대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대구시장으로만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재심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저녁에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이 착오나 오해가 있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여지가 혹시라도 보궐선거 나가면 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아예 없다. 그냥 지금 돌아간 다리를 잘라버렸고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대구시장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경선 넣어달라라는 것을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른 그 국민의힘 쪽 사람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국민의힘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진숙을 대구의 지역구가 나올 테니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명확히 저한테 하던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 경우의 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직접 취재한 내용과 그리고 국힘 대변인이 보는 것은 뭐 대변인도 뭐 당 대표 쪽에서 정보가 나온 것인지 공관위 원장에서 나온 것인지 그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제 대구시장 선거가 이제 매우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진숙 무소속하고 조영 의원 어제까지 저녁에 확인을 했거든요. 물러서지 않고 무소속 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럼 1등, 2등 후보가 무소속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3등부터 지금 뭐 몇 등까지 있는 사람 6명이 지금 예비 경선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주경호 전 기재부 장관 의원이 제일 유력한데 그럼 그 사람 올라오면 이제 국힘 후보가 대구시장을 놓고 세 사람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영 의원은 과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치적 이력을 보면 수성갑이라는 지역구를 버리고 거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기는데 본인이 정말로 대구시장까지 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마 하는데 그 설마 하는 것은 옆에 보는 사람들의 얘기고 당사자한테 확인해보면 나 무조건 출마한다 무소속이다 라고 하면서 법적 투쟁을 지금 불사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이걸 가처분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처분 지금 신청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 여부를 보고는 무소속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보궐선거가 대구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자중질환을 뛰어넘어서 대혼란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대구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분들이 4분이 다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 중에 한 분은 어쨌든 간에 대구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이름을 달고 나올 텐데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구는 무조건 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에 이진숙 씨가 안 간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이 대구시장을 위해서 무소속으로 주호영 의원도 나오고 뭐 이분도 나온다고 하면 대구에는 지금 2개의 석이 비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의 자리까지. 그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그쪽으로 지금 갈 마음이 더 생겨버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이렇게 좀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말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확고하게 재심 청구한다. 그리고 전 컷오프 당해서 오히려 그냥 무소속 출마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국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경기도지사로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고성국 씨가 자기 방송 그러니까요. 그럼 이진숙 입장에서는 이거 저 죽으라는 얘기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난 여기만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흘리는 걸 수도 있죠. 무조건 난 대구시장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가로치고 이 대구 지역에 국회의원 공천 주면 요거 안 나갈 수도 있어라고 약간 블러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 정도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거의 사실은 부의장을 하면서 제대로 지금 안 하잖아요. 거의 월급 루팡이란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조롱을 받는데 본인 사회도 안 보고 맞습니다. 사당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에도 본인도 성의가 없고 의원들도 성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국회에서 뭘 더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추운 상태에서 대구로 지금 따뜻한 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뒷덜미를 잡혀버린 거 아닙니까? 아마 그 계획도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본인이 비껴나게 되면서 한동계에서는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릴 거라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대구 전략 자체, 대전략이 도대체 뭔지, 소전략이, 대전략이 짜져야 그 이하에서 나올 텐데 그 전략 자체가 짜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략이 이제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안티 장동혁이 세력 재편을 하는 이제 수단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지를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단일화하는 거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이 무소속 출마에 대한 계산을 해봤던 적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가느냐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면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단일화로 내가 1등, 왜냐면 1등 후보는 지금 1등이니까 결국 단일화 했을 때 본인이 시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계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티 장동혁, 안티 이정현으로 이번 선거가 무소속 대연합을 통해서 보수 재편의 기회로 만들어 보자. 본인도 어디에 출마한다. 그 부산 북갑으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장성철 소장이 저한테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90%가 부산 북갑이다. 그럼 거기에 무소속으로 나갔을 경우에 박민식하고 붙어야 되는데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게 있고 대구에도 만약 공간이 하나 열리면 이쪽으로 무소속으로 가는데 시장도 무소속으로 한 두 사람이 나와 있다. 최소 한 명이 나와 있다. 라고 했을 때 연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형준은 부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도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없다. 그러면 다 지는 것인데 지고 난 뒤에 국힘 재편의 주도권을 누가 갈 것이냐. 그러면은 총선이 이제 2년 뒤에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에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뭔가 큰 판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은 전략과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보다 무당이 더 크겠네요. 그렇죠. 이제 무당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대구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혜경 국장님은 그쪽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지금 그 이진숙 씨와 관련해서 지금 그 창원시장 예비 후보의 이제 출판 기념에 이진숙 씨가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명태균 씨가 참석을 해서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이제 찍어서 언론 어느 그 신문 인터넷 신문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 네. 이후에 고성국 박사 유튜버 네. 그분하고 또 이진숙 씨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또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진숙 씨 편을 지금 계속 들면서 이제 홍보 아니면 홍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단 지금 제가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는 명태균 씨하고 남상권 변호사? 남상권 씨도 그렇지만은 고성국 변호사, 고성국 고성국 씨 씨가? 유튜버랑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약간의 이게 지금 이 선거판에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소문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이제는 고성국 씨랑 또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성국 씨는 그 김영선 씨가 진해구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토크쇼에 진행을 하러 오시면서 제가 고성국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고 그 윤석열 씨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뭐라 해야 되죠? 공동으로 의뢰를 했던 그 대상자가 고성국 유튜버랑 네. 펜앤마이크도 같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지방선거까지 해서 고성국 씨하고 명태균하고 자꾸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진숙 씨도 약간의 이제 그 고성국의 힘을 명태균 씨하고 약간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신영환 교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영환 예비 후보님. 저요 이제 출전한 입장에서 다른 동네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군요. 곤란한 그런 입장인데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오면 민주당 후보들은 어쨌든 좀 훨씬 더
에너지가 좀 붙지 않습니까? 국힘이 이런 수준 이하의 막 그 난장판 이 전국을 만드는 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를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뒤로 갈수록 하프앤하프 게임을 워낙 많이 해본 지역이라서 저희는 끝까지 이제 51대 49로 긴장을 하면서 이제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충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힘 내에서 또 싸움이 계속 나가지고 지금 뭐 속된 말로 아사리판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 그들도 또 선거 가까이 오면 정리가 될 테니까 결국은 저희가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죠. 네, 어쨌든 지금 고성국에서 나경원 의원도 오히려 이진숙 후보에게는 대구시장보다는 대구 보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 하면서 숟가락을 한번 얹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지사 내보내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이 고성국 씨와 강용석 변호사 등등의 말을 무색하게 이진숙 씨는 그쪽은 난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의향을 조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진숙 씨 대구시장 이외에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출마 여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지요? 시장이 아니면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보도 보면 공관위 쪽이나 이제 당에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요청도 나오는 상황인데 생각 안 해보셨더라도 그런 당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청을 받는다면 그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마지막 발언 때문에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고 좀 후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 이진숙 씨가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구시장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혹시 다른 요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치판의 때가 좀 덜 묻었다. 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저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 마음은 대구시장밖에 없는데 점점점 당에서는 보궐로 가라라고 하는 유혹이 올 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내쳐야 하는데 이제 못 쳐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앞으로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정재환이 취재한 건 뭐예요? 네. 오늘 저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취재를 했는데 대구시장밖에 없다, 무속 출마다라고 확실하게 결심해서 이제 전언을 해주던데 제가 이제 그분을 실명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확실하다 오늘 2중 3중으로 확인했죠. 대구시장 출마가 맞느냐.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거는 대구시장 출마는 당연히 무소속 출마이기 때문에 탈당계 제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진숙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참 복잡스럽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공천 때문에 정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야 뭐 대구에서 혹시라도 나가달라고 하면은 대구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받을 것도 같은데 너무 말을 질러버리면은 나중에 주소 담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빌드업의 느낌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네, 뭐냐면 그렇죠. 아까 이동학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한 자락을 깔아놓고 지금 앞쪽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좀 빌드업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숟가락 얹었다 표현하셨는데 딱 진짜 주걱 같은 숟가락을 딱 올린 게 이게 공관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법이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다 실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자꾸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잖아요. 대구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룰 결정하고 중진 중에 한 명, 초선 중에 한 명 해서 2명이서 경선하는 한 자기들끼리 막 논의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공천 줘라 마라, 대구 보궐선거를 이진숙 씨에게 줘라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공관위를 흔드는 거거든요. 권위가 훼손된 공관위에서 제가 볼 때 무슨 이야기를 하든 계속 이런 식의 설화가 계속 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씨도 컷오프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 살릴 거야 라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대구의 국회의원 또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면 추경호가 이제 대구시장 후보 되네요라고 하니까 야,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호 사법 리스크 있죠. 내란이니까. 내란도 있고 지금 명태균도 터진 게 있고 뭐 그 공천 과정에서 조성재 전 대구시의원 달성군수 후보와의 문제도 있고 명태균은 직접 뭐 그 돈다발 누가 가지고 오는 걸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추경호가 대구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냐. 내란이고 뭐고. 자, 이랬을 때 대구 시민들이 국힘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 물론 제가 지금 국힘 쪽에 굉장히 지나치게 좀 선사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선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무소속으로 또 나온대. 이것도 이제 각자 서로 의견을 조율한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이진숙, 조영이 나오고. 자, 추경호는 3위권에 있는데 자기가 출마를 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다 치워라. 그냥 김부겸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오늘 대구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김부겸 언제 나오냐고. 김부겸 찍으려고 다 지금 국힘 지지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뒤집어졌다. 뭐 역결집이 이루어진다. 이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개판 5분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둠의 선대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아닐까.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장도영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요, 경기도지사 후보의 또 김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김은혜 의원은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중인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사실은 우리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나 김문수인데요. 소방에 전화해가지고 나 김문수요. 당신 누구요? 당황했죠, 오히려. 네. 그래서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밖에 없나요? 진짜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나올 사람이 없는 건가요? 지금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진을 컷오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이런 곳에 나와가지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공력을 써가지고 사실상 거의 망신당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중진들이나 아니면 당에 저기가 그동안 당에서 정말 중역을 맡았던 사람들, 정부에서 역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김은혜 의원도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역전 노장 이분을 다시 물러내려고 하는데 그건 전 약간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김문수 후보 나와가지고 장동혁 후보랑 이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 요즘 몸 풀고 있대요.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당대표. 나 살아있다.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분이 다음 당대표 나오면 또 자기가 또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경기도지사로 밀어가지고. 경기도로 보내버리고. 예, 그냥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는 겁니다. 와, 너무 희한해요. 잔인합니다.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요? 그 힘드신 분을. 네, 근데 그분이 과연 그걸 받을 것인가. 그분도 뭐 정치, 뭐 그래도 빨간티 정도는 되시는데, 김문수 그렇죠. 후보도. 네. 철봉하시는 아유, 거예요. 밀어도 잘 안 떨어지고 힘이 세셔. 붙잡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다리 힘이 세시긴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 뭐 경기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지금 사람을 못 구해. 수도권은 출마자가 차고 넘치는데요. 당장 이제 부산 북갑에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시장 출마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누가 나옵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 많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가더라고요. 이름 직접 거명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전재수 의원은 AI 수석, 하정우 수석 있죠. 이 사람이 부산이 좀 이제 시내처럼 등장해서 부산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정우 수석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내가 왜 지금 나가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에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제 거론될 거 아닙니까? 김두관 지사가 그 옆에 있는 양산이죠. 네. 그러면 양산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부산에 출마하면 거기 아마 남해 인구가 한 10%좀 되는 모양이에요. 남해 출신. 특히 대한민국의 남해 항우회가 대단한 거 아시죠? 부산 같은 데서 남해 항우회 행사하면요. 한 6, 7천 명씩 모인대요. 그 정도로 남해가 이제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데 이제 남해 출신이니까 뭐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있고 전재수 전 장관은 김두관 지사가 오는 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일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울산 남구 김상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 됐죠. 네. 여기에 또 출마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출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출마한다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럼 누가 오느냐, 서울서 내려가야 되느냐, 지방에서 누가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물어봤죠.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게 어떠냐. 어려울 것이다. 이선호 비서관이 울주군수했는데 이번에 경선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가면 어떠냐. 그래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럼 누가 출마하느냐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는 인물란이 울산 남구하고 부산 북갑도 이제 없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지금 혁신당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네. 가능한 한 아니면 절대적으로 수도권에서만 출마한다. 그래서 부산 북갑에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주당과 단일 후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수도권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수도권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안산? 평택, 안산 그리고 저 누굽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이면 하남의 지역구가 한 개 생기고 고향의 지역구가 생길 수 있죠. 만약 후보가 된다면 그 지역에 이제 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 막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부산과 울산은 사람을 못 구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네, 아주 정말 선거가 다이나믹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나올지도 매우 궁금하고, 또 우리 조국 혁신당의 대표도 어디 나올지 매우 궁금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그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나올지도 매우 궁금하고, 인천 계양을도 매우 궁금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추미애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하고 김동연 지사가 지금 세 분이 지금 나왔는데, 이 세 분의 대항마로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해피하다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우선 전현희 의원 됐고요. 그 다음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됐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됐습니다. 이제 사실 뭐 예상했던 분들이 다 되기는 했는데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누가 나오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약간 전략적으로 정원호 후보를 민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원호가 나오면 힘들 것 같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하시죠. 이동학 아니, 최고위원이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실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올라가셔도 오세훈 정도는 너끈히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울의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세훈의 실정도 그동안 있었지만 지금 뭐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세 분으로 확정이 됐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서울을 탈환하게 될 경우 서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추동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훨씬 더 크게 세워줄 수 있다. 이런 대전략 속에서 이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방출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일정 부분 약간의 네거티브 전들이 뭐 이제 후반부로 좀 갈수록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우려를 또 당원들도 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는 또 톤 다운 되지 않을까 후보들끼리 그리고 정책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흐름들을 좀 잘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없나요? 민망하네요. 빠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를 오늘 정계환 대표가 직접 접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박상현 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작이 이루어졌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정계환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자, 오늘 충격적인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로부터 20번 정도에 걸쳐서 회유를 받았는데 20번이요? 20번 제가 횟수를 계속 물었습니다. 몇 번 정도냐 수십 번이라고 해서 그것도 특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20번은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만 불면 이화영 모든 혐의 다 벗겨주겠다 라고 하면서 20번 정도를 본인에게 집중적으로 회유를 했다. 잠깐만요. 그 얘기를 직접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20번 정도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회유를 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취재 겸 접견을 하면서 이화영 의원은 제가 이제 면은 있는 분이어서 지인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접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번 정도 회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네. 박상용이 직접 한 것뿐만이 아니라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 그리고 박땡땡이라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카드 가지고 물건 갖다 넣었던 그 연애하고 심부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 세 사람은
실제로 이해 당사자거든요. 변호인 말고. 평생 먹고 살도록 해줄 테니까 지금 원하는 대로 좀 풀어줘라. 여기에는 조 땡땡 변호사, 유 땡땡 변호사, 또 그 변호사 외에 2명 더 포함해서 전체 한 7명 정도 되는 사람이 50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회유를 했다. 누구를? 이재명 불어주면 당신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벗겨준다고 한다. 그 얘기를 그 얘기가 이화영에게 직접 부지사에게 예, 직접? 그 자리를 자 박상용이가 만들어주고 검사실이래요. 그냥 다른 일인 것처럼 썩 나가버린대요. 거기에서 또 집중적인 회유를 했는데 그 회유가 횟수가 최소 40회에서 50회 정도 됐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변호사들은 김성태 씨의 변호사. 김성태 변호사. 어. 그리고 내가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아니, 자, 이거는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평생 먹여 살 거 줄 거 할 테니까 이재명만 불어라. 그냥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건 불어라. 라는 거를 도합 한 70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히스테리 걸려서 죽을 뻔했다는 것인데 이 회유와 관련해서 횟수를 측정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회유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정조사 시작되면 나와서 직접 밝혀라. 알겠다. 지금 그걸 깨알같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고 국정조사에서 제발 이번에 부르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박상용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 내가 당한 것만 20번이고 회유를 주변 인물들 통해서 40회에서 50회 정도 회유를 당했다. 이게 뭐냐. 이재명만 불면 된다라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서울고검 인권 TF팀에서 수원지검 조사한 내용 다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또 수없이 많은 서류가 조작되어 있는 게 있다. 이걸 내가 계속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진술밖에 없고 검찰에서 공소장에 올린 거는 조작된 걸 증거로 다 채택하는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 있느냐. 자기는 지금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 이번에 국정조사 때 반드시 밝혀달라. 그리고 수원구치소 당연히 와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검도 가서 조사해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생중계를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네.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박상현 검사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고 실제 정계환 대표도 박상현 검사랑 직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양쪽 다 제가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주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누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번 정도를 회유 안 당한 사람이 20번 당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담겨있고 증거로서도 인정할 수 없는 조작 서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제공이 되었고 그걸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늘도 최초 공개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자, 압수수색 영장을 본인이 처음 받았을 때 그게 지금 2022년도입니다. 구속되기 전이죠. 그때는 뭐냐면 김성태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신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에서 왔는데 예, 포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돼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쌍방울에서 포천에서 골프장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비위 혐의가 많이 생겼겠죠. 김성태가 탈세도 있죠. 횡령 배임도 있죠. 그리고 주가 조작도 있죠. 평생 살아도 될까 말까 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포천에서 뭔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근데 경기도부지사에 있었으니까 뭔가 거기에서 뭐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태무심하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장동도 없고 대북송금도 없고 아예 없이 포천에 있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처음 시작했다. 이것도 꼭 좀 밝혀주라. 이 수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러니까 쌍방울의 개발 비리와 관련된 인허가와 관련된 것을 원래 최초에 수사하려고 압수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예. 갑자기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관련된 내용으로 그림이 막 그려져 갔다. 한참 뒤에 이런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대장동, 백현동 뭐 쭉 뭐 이런 걸 가면서 이제 가다 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대북 송금까지 갔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네. 쌍방울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특혜 시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치고 들어왔다. 근데 이게 다 어디 갔느냐는 거. 이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봐라. 이거 다 봐주게 하고 넘어갔을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세 포탈 있죠. 그리고 배임 횡령 있죠. 주가 조작 관련된 수도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지금 풀려나버렸다. 관련자 10명 다 석방. 그리고 이 정도면 수십 년이 나올 건데 김성태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그럼 왜 지금 불지 않는? 김성태가 진실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김성태는 진실 고백을 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진실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김성태는 만약에 진실을 고백해서 이것이 조작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저질러 놓았던 일들 이거 지금 재수사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평생 살아도 모자란다. 그래서 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경찰 특수본에서 나서고 이것 좀 사건 수사 좀 해달라. 본인이 여기에서 당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과정에서 조작날조 수사의 피해자는 본인인데 조작날조 수사의 수혜자도 있는 거예요. 김성태잖아요. 네. 이거 지금 수사 다 해야 되는데 인지해서 왜 수사 못하느냐라는 것들을 꼭 좀 나가면 스픽스가 언론으로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백정화 여사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빨리 대법원까지 후다다다 확정이 되고 박상용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미 기결이 됐고 재판 받았는데 뭘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부분에 지금 복합적인 조작 수사가 다방면을 거쳐서 일어났다라는 걸 느끼겠어요.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제 백정화 여사도 이제 그 부부 관계고 사건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강덕구 의원이 정말로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함께 얘기를 하는데 쭉 설명하는 거를 이제 한 30분 정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빨리 수사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수사됐던 내용의 그 잘못들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뭐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1시에 김광민 변호사가 직접 우리 스픽스에 출연을 해서 오후 1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국정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정조사 또 특위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번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최고위원인 강덕구 의원도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걸 밝혀낸다. 이화영 걸 밝혀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수없지 많은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 때문에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접경 다녀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박상영 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정조사에서 대면 질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건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강혜경 국장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정말 여러 가지로 이슈를 많이 일으킨 분인데요. 오늘 재판에서 사실은 다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 씨도 만났고 명태균 씨도 만났고 우리 강혜경 국장도 증인으로 나갔었습니다. 그 재판이 바로 이진관 부장의 바로 그 재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재판에 갔을 때 이제 입구에서 뭐 선서라든지 이런 이제 종이에 쓰는 예, 그 증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밖에 복도에 책상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라 하셔서 작성을 하고 전달을 하고 이제 법정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앞에 저쪽으로 이제 피고인석에 이제 윤석열 씨, 명태균 씨가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딱 눈에 띄었던 게 윤석열 씨가 방청석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어머나. 네. 어떠신가요? 피고인이 저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증인이지만은 긴장이 되고 약간 좀 이렇게 두려움도 조금 있거든요. 법정이라는 자체가. 근데 너무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 인사를 보고. 하면서 호응을 해주는군요. 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증언을 하기 전에 이제 입구에 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차 증언을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 주신문이 끝나고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15분간 일단 좀 쉬었다가 하자 해서 이제 퇴정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안내에 따라서 제가 뒤돌아서서 딱 나오는데 사람들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사님 다 안 나가셨나? 하고 딱 뒤돌아봤는데 판사님은 나가시고 윤석열 씨가 이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교도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네. 그 서 있는 분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와, 정말 이게 뉴스라든지 언론에서만 접했던 상황을 실제적으로 보니까 진짜 이게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복도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저한테 딱 대면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막 이제 욕을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뭐 이제 저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얘기를 하길래 일단 여기서는 조금 피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른 그 법정 앞으로 이제 구석진대로 딱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무서워. 그러면서 의자 옆에 신발을 딱 벗고 여러 개에 딱 걸쳐서 딱 누우시길래 피곤하신 분인가? 하고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일어나서 딱 이제 법정에 들어가려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저를 따라오면서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전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자가 무서웠겠다. 여자분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네. 완전 입에 담지도 못하는 네. 뭐 이거 저건 죽어야 된다. 어머. 막 육등을 져서 막 빨리 해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안 나시는 분들이 이제 건장한 남자들이 있으니까 방청객석에 딱 앉더라고요. 앉고 이제 제가 이제 증인석에서 다시 대기하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나간 이후에 일단 지지자들이 특검을 향해서 욕을 했었나 봐요. 법정 안에서. 그래서 딱 시작하기 전에 특검 쪽에서 그 판사님한테 제지를 하시라.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제지를 해달라 하니까 이제 판사님이 한 번 더 공지를 하셨고 제가 증언을 하는데 뒤에서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제가 증언을 하는데 방해되는 약간의 위압감을 조성을 하는 그런 또 언성이 나와서 한 번 더 또 제지를 또 해주셨고 이제 반대 신문이 딱 들어가는데 윤석열 씨 측에서 또 반대 신문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들이 제가 김건희 재판 때도 증인을 나갔었거든요. 그 변호사들이었어요. 중에 이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 때 얘기했던 질문들을 다시 또 이제 반복을 또 하셨고 이후에 이제 명태균 씨의 이제 반대 신문이 이어지는데 명태균 씨 표정이 엄청 이렇게 격양돼 있는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재판에 집중도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 휴대폰을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영상을 하나 틀었는지 그 영상의 음성이 크게 법정에 나오기도 했었고 부랴부랴 막 끄는 상황도 있었고. 근데 법정에 원래 이렇게 휴대폰 그게 되던가요? 진동 무음이나 꺼야 되는데 본인도 놀랬겠죠. 놀래가지고 이제 이제 약간 부랴부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고. 명태균 측의 그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하시는데 지방법원에서 제가 그 357 사건이라서 명태균, 김영선 등등의 사람들 그 증인에 나갔을 때 신문을 했던 내용들을 거의 이제 그대로. 반복적으로 또 하셨고 페이스북에 막 녹취를 왜 짜집기 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재생을 하길래 그 녹취가 있기 전에 그 전 단계의 녹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녹취는 왜 채택을 안 하고 왜 그것만 선별적으로 트시나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녹취 관련해서 제가 그 판사님한테 혹시 제가 증인이지만은 이러저러한 증거들을 제가 법정에 제출해도 됩니까? 하니까 일단은 제가 직접 법정에 제출을 못하지만은 특검을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의견을 해서 증거 자료를 될 만한 거를 일단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자꾸 저를 뭐 횡령 사기 범으로 뭐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계속 그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시는데 오늘 또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슨 횡령 사기 범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지금 선관위에서 고발을 당한 그 건이 재판이 진행된 게 횡령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횡령건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회계 관련해서 이제 허위 기재가 있었습니다. 백이동 이명 관련해서 이제 그 자금 지출하는 과정 그리고 여건 수중 미제출 건인데 횡령건이 아니다 했더니 그 말을 또 막 하려고 하다가 그 재판부에 제지를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서는요. 윤석열 씨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씨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명태균 씨도 같이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혜경
강혜경 씨는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요. 2021년 대선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인위적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씨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을 했고요. 특검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2021년 7월 3일까지는 조사 방식을 무선 100%로 하다가 7월 4일부터는 유선 비율을 10에서 15%로 섞어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당시 윤 후보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실제 이 특검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선 비율을 섞으면 휴대폰 작동을 잘 못하는 고령층과 보수층의 응답이 들어올 수 있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선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조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명태균 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은 20대 연령층에서 표본수를 부풀려 결과를 조작하는 등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지시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20대 연령층 응답 중에서 홍 후보 지지층을 좀 빼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걸로 바꾸기도 했다. 이런 대답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신용한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자회견.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3명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음습한 정치공작 냄새에 대해서 배후 세력까지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파헤치고 적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계엄, 내란 세력의 준동을 민주 동지들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영 씨는 신용환 예비후보가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본인에 대한 여론을 조작했고 강혜경, 김태열 씨 등을 이용해서 공익제보자가 됐다고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버젓이 주장했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당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적시하고 공개했었고, 그를 통해서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시게 된 건 뭡니까? 네, 어제죠. 어제 명태균 씨가 충북 청주, 이제 제 고향 관할이 흥덕경찰서라고 하는 곳인데, 흥덕구에 있는. 네. 거기에 와서 이제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전에 이제 누가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연락했는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를 고소하는 얘기까지는 이해를 하죠. 그건 뭐 본인의 자유의사니까 그에 대해서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마지막에 신용환 후보 사퇴하라, 예비후보 사퇴하라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지난 3월 19일 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녁 7시 경에 제보를 하나 받아요. 어떻게 해서 명태균 씨가 이제 저를 고소할 거다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고 조금 굉장히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데 누구누구가 명태균 씨를 어떻게 해서 뭐 접촉하는 비슷한 뭐 얘기를 쭉 뉘앙스를 하는데 좀 기분은 나쁘지만 설마요. 제가 이제 설마요. 지금 뭐 이제까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지금 선거 전이 한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했는데 날짜를 얘기를 해요. 그게 어제였어요. 그리고 청주 흥덕경찰. 제가 이제 물었죠. 어디에? 그러니까 신용환 후보님을 명태균 씨가 고소할 거라는 내용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3월 19일 날 나왔는데 어제 날짜로 고소할 거라는 얘기가 진짜 그 당시에 있었고, 실제 어제 고소가 됐다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저는 처음에 막 정신없이 이제 이 선거운동하고 막 이렇게 전화 받으니까, 그럼 청주지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경찰청입니까? 그랬더니 흥덕서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한 명이 창원에까지 내려가서 명태균 씨랑, 그게 이제 언제 촬영된 시점인지는 제가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뭐 미리 촬영해 놓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명태균 씨랑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강혜경 씨가 사기꾼이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맨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유튜버랑 합니다.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단톡방에 엄청나게 올려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있는 1,700명 뭐 그쯤 있는 이제 단톡방,
거기에도 막 올리면 또 뭐라고 하고 또 다른 톡방에 막 올리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냐. 민주진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명태균 씨를 그러면 지금 명태균이 옳고 신용환이 틀리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명태균 씨가 지금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게 완전히 무죄가 확정돼서 자기 무죄고 신용환이 틀렸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냐, 민주진영에서. 민주주의의,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의 정서를 따진다면서요.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됐는데 약간 이제 소름 돋듯이 한 건 그날 그 얘기한 날짜랑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일치를 해요. 명태균 씨 이상하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7시간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아, 그래요? 또 뭘 올렸어요? 명태균의 허풍이 맞을지 신용환의 자료가 맞을지. 신용환은 제가 그렇게 올렸죠. 네. 네, 신용환은 기자회견에서 자료는 공개 안 하고 허풍만 떠들다 끝났다. 이렇게 올렸네요. 아니 자료를 이미 공개를 했는데 무슨 자료를 또 공개를 해요?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명태균 씨를 모릅니다. 연락처도 없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 그 특유의 저는 그런 말만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화한다. 그런데 막 따다다다다 했어요. 내용이 주로 이제 뭐 강혜경 씨나 그날은 뭐 따르게 얘기를 안 하고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에 대한 비방을 막 하고 하더니 잘 알고 얘기하시라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약간 선을 넘는 무례함이 있을 때 제가 목소리 깔고 하면 또 가라앉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자꾸 뭔가를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녹취 기능을 안 쓰는데 중간에 이제 녹음을 눌렀어요. 좀 처음부터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부터 이제 눌러서 그랬는데 끊고 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열몇 가지를. 나중에 보니까 저는 카톡이 지금도 진짜 10,000개 이상 쌓여서 거의 개인이 보낸 것도 못 읽었어요. 몇 달 동안 지금 정신이 없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토요일 날, 엊그제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다 자료랑 보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가서 허위사실로 자기를 공격. 제가 여러 방송에 출연했지만 이 스픽스 이 자리에서도 명태균 씨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명태균 개인에 대한 어떤 힐난이나 비난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또 일방적인 얘기를 하면서 당신 뭐자고 하길래 당신? 명 선생님 선은 넘지 맙시다. 제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지키려는 그건 저보고 점잖으신 분이 하면서 보낼 테니까 읽어보고 내일까지 사과 안 하면 고소한다. 이게 토요일이었어요. 네. 일요일까지 보고 사과 안 하면 그러면서 저한테 뭐 몇 개를 보냈더라고. 아직 못 봤어요, 솔직히. 쌓여 있어요. 어쨌든 몇 개를 씨는 보냈는지 모르지만 자 결론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고소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뭐 꽤 긴 시간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신용환 후보, 신용환 예비 후보 사퇴해라. 사퇴하라. 앞뒤가 이게 맞습니까? 고소하는 건 그 본인의 자유의지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잘 대처를 해야죠. 네.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뭐 일단 그들이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과 관련돼서 공직선거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한 적이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용환 예비후보 사퇴하라.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사퇴하라 말아 합니까? 그것도 청주까지, 제 고향 청주까지 와서. 결론적으로 제가 참담한 것은 배우 모릅니다. 정확히 제가 뭐 실체적 증거는 아니죠. 분명히 네. 저한테 제보는 분명히 있었고 통화 기록하고 다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알잖아요. 이걸 제보를 한 분을. 자, 과연 이틀 남았어요. 그날 기준으로.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경선 내일 시작하잖아요. 경선 시작합니다. 그럼 내일 모레 결론이 나는 건가요? 내일하고 모레 글패까지 3일 사흘 동안 여론조사 하는데. 하는데 딱 그 이틀 전에 와서 기자회견에서 신용환 사퇴하라. 네. 뭐 고소한다. 정치적 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느껴질 수밖에 이건 뭔가 이제 배우가 있는 것 제가 같다. 다른 방송에 가서 농담을 했습니다. 아, 돕다 이제 명태균 씨까지 제 승리를 도우려는가 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네. 농담일 뿐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12.3 내란 탄핵 그 추운 차가운 아스팔트를 정말 우리의 체온으로 열정으로 함께 녹인 수많은 동지들 덕분에 안 쓰러지고 이날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간신히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무죄
났다는 그 무죄 뭐 판결문을 저한테 보냈다고 그러는데 뉴스로 본 걸로 보면 내용으로는 무죄가 아니었는데 결론은 무죄로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내용에는 유죄인 게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뭐 우리 딸이 뭐 뭐를 못 가고 그러면서 제가 요 대목, 요건 제가 방송에서 한 기억이 나요. 강혜경 씨에 대한 사생활을 막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당신 가족이, 가족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 같다. 네, 가족. 그러면 본인 가족이 소중하면 강혜경 씨 가족도 소중할 거 아니냐. 그 사생활에 대해서 막 이상한 욕을 하고 그런 건 옳지 않다. 이게 어디 허위사실이고 이게 어디가 명예훼손인가요? 네. 그러면서 자기 딸이 뭐 당신들 때문에 학교를 뭐 못 가고만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항상 레파토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뭐 다 좋습니다. 제가 감당하고 나가야 될 일이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래서 이게 바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지금 몇 개월 됐다고 이런 세력들이 지금 누구를 고소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글쎄 명 선생께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저도 꽤나 개똥밭에 굴러서 여기까지 온 놈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사과하라 감당하는 뭐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네. 최소한 제 양심 그리고 법적 양심 제가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으로 최소한 그렇게 소위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제가 휘둘릴 정도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분간하고 명태균 씨까지 나서서 한다? 충분히 잘 판단하셔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투표 도민 전체가 대상이죠. 왜냐하면 어느 분이 샘플에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절히 호소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 이런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선봉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지켜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복수님, 해피님, 영님, 산알프스님, 네잎클로바님, 이기자님, 이우조님, 정병준님, 많은 분들께서 성종성님, 많은 분들께서 우리 신용환 교수님 응원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신자님, 조한유님, 피팅님, 네, 제님 다 많으시죠. 그래서 어제 이제 명태균이 청주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반박 기자회견 할 때 강혜경 국장이나 김태일 소장이 가서 저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진짜 정치 브로커의 저런 이제 행동인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길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올라오셔서 역장 용사들 나와서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자유지만 당연히 방어하는 사람도 자유이기 때문에 왜 하필 경선 이틀 앞두고 이걸 기자회견에 그것도 청주에 가서 저 따위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해 주십시오. 충북에서 왜 지금 도지사로 나가야 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신용환 교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이 왔다. 배우가 누군지를 떠나서 명태균이 그 시점에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있어야 진실은 더욱더 확실하게 좀 규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명태균 씨가 아주 황당하게 허위 사실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방송 또 등등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왜 저희가 공익제보자 1호, 2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번호를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당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국가에서 공인한 공익제보자도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저보고 뭘로 공익제보자 됐냐 이렇게 막 물어요. 공익제보자 국가에서 인정한 맞냐?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했어요. 뭘로 뭐 했냐고. 제가 왜 얘기를 해줘요?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데 제 얘기를 제가 할 의무가 있나요?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저는 행사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행사장에 인사를 해야 돼서 계속 안 끊고 한 게 나중에 기록 보니까 10몇 분이더라고요. 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정하는 공익제보자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 변호인 있잖아요. 네. 체크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변호인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허위 주장을 합니까? 그거는 저희의 신뢰성,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규정만 찾아보고 저희한테 물어보면 공문 왔다 갔다 받은 것도 있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을 과연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믿을 것이냐 자명하다고 봅니다. 네, 충북지사 선거 분위기가 사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까지 좀 나서서 뭔가 하는 걸 보면 좀 되게 복잡한가 봅니다. 아니 복잡할 건 없어요. 사실은 뭐 네. 별로 복잡할 건 없는데 아마 계속 이제 여론조사상 거의 선두로 질주를 꽤 했죠. 네. 공개된 거 기준으로 공표된 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다 감당하고 제가 잘 배우고 모시고 저를 비판했던 분들, 욕했던 분들도 다 끌어안고 미래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만 네. 최소한 명태균 씨가 이러는 것까지를 제가 끌어안기 어렵잖아요. 법적으로 이미 고소도 한 거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기환 대표도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 정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법적으로 해서 다 무혐의 받은 거 아시죠? 여보세요. 당신 그거 다시 할 거거든? 당신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법적 무혐의 같은 소리 하고 당신이 여태까지 지금 떠든 게 수백 건이 넘어. 그래서 그 협박을 하는 거야 지금?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그만하라고 마세요. 하잖아. 그러니까 사과해라. 정기환이. 그렇게. 분명히 사과해라. 너보다 이번 주 나이가- 안에 니 정식으로 사과 안 하면 나는 그대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신용환이한테도 얘기했어. 사과해라. 그러면 끝나겠다. 내가 분명히 끝내준다 했어. 니 사과해라. 이번 주 안에.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뭐 전화가 와서 오늘 네. 이제 아침에 바삐 움직이면서 이화영 부지사 이제 그 면회를 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을까 안 받을까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와서 이제 안 받았고 뭐 문자 한두 개가 왔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를 계속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뭐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또 담지 않았던 것은 뭐 자신의 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길래 그거는 정말로 가족 문제는 제 스스로도 언급하기가 싫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죠. 그 강희경 국장 같이 나와서 그냥 토론회를 해라.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강 국장도 몇 차례는 차라리 공개 토론을 해서 본인이 쟁점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과를 하라는 거. 이번 주까지 사과 안 하면 뭐 조치를 하겠다. 뭐 법적 조치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수사까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다 끝이 난 거 아니냐라니까 뭐 손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손을 쓰기는 누구한테 손을 쓰면 안 그래도 억울하게 수사받아서 정말 그 담당 경찰하고 막 따지고 싸우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노영 변호사도 솔직하게 이게 방송에서 고백 좀 하죠. 본인은 전화 안 받습니까? 전화가 오죠. 근데 안 받죠. 네. 한두 번 온 게 아니죠. 네, 좀 오죠. 네. 좀 온다는 건 여러 번 왔다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명태균이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알렸고 그래서 법적으로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다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사퇴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진짜 미래한국 용서가 김태일 거고 조작 날조의 주범은 강희경 국장이다. 이 말이에요 글이에요. 중간중간에 지가 지시했으니까 따라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무적으로 업무를 지시를 받았으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단락을 잘라서 보면 마치 주됐을 수도 있어 보이죠. 그 단락을 가져와서 봐라. 이거 지금 김태일이 사장이고 강희경 국장이 실제로 나서서 다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믿느냐. 그러면 그 김태일 소장을 믿고 누가 1억 2천씩 2억 4천을 갖다 쳐바치냐고요. 제가 이 말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김태일 소장을 믿고 내 다음에 공천 고령군수 대구시 의원 공천 받겠다고 누가 갖다 줍니까? 누가 그 경북 북부에 있는 모 언론사 사장이 1억 원을 빌려주냐고요. 그 앞으로 사업할 때 여론조사에서 만들어라. 누굴 보고 한 거예요, 그게? 저도 하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그 여론조사 조작을 다 강혜경 씨가 했다라고 뭐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기꾼 뭐 거짓말을 알면서 자기가 설명을 했는데 알면서도 방송에서 본인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조작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 조작을 강혜경 씨가 다 한 거예요? 누가 오늘 오늘 재판에서 재판에서 그 질문이 나왔었고 질문도 했죠. 질문이 나왔었고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강혜경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 법정에서 김태열이 실소유주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오늘은 강혜경이라 그러면서 그 검찰 조사 창원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전문 팀들이 와서 분석을 했는데 그때 여론조사 조작이
없다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그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중앙 여론조사 그 선관위의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관위의 직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몇 명이 와서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가 조사에 참여를 해서 하나 대조를 해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검찰도 조작을 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미 그 선관위 직원들하고 시뮬레이션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부충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작을 한 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녹취에서 찾아보면은 명태균 지시가 있었다. 내가 임의대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여론조사 그대로 샘플로 뽑아서 보고서 쓰고 하면 난 제일 편해. 하지만 조작을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됩니다. 네. 이런 조작, 원본 데이터를 다시 손을 대야 되고 거기에 또 뭐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일은 없었다. 명태균 지시가 있었다 하니까 명태균이 계속 왜 말끝마다 명태균의 지시냐면서 그냥 본인이 지시를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랬더니 저보고 거짓말을 한다 하길래 거짓말 본인이 하는 거다라고까지. 윤석열 씨 변호인 측에서는 질문은 뭐라고 했나요? 계약서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아, 계약서가 있네 없네. 네, 있네 없네 하길래 계약서 안 쓴다. 단체, 뭐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소속이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일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다. 그 여의도 연구원의 예를 들었던 것도 김건희 재판에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여의도 연구원 그 계약서는 있지만 왜 이거는 계약서가 없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았죠. 오히려 뭐 다른 사람 공천이 안 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후보자들을 위해서 계약서를 안 쓰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걸릴까 봐.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인 후보가 의뢰를 할 때는 청구서라든지 견적서에도 후보 이름 명시를 안 합니다. 명시를 하는 걸 꺼려 하시고. 그런데도 우인성 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그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할 때 계약서가 없다는 걸 가지고 무죄 선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청 황당했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 황당하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에는 제가 한참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인성 판사가 전문 증거지 않냐 말을 하면서 못하게 하는군요. 스톱이 돼버렸어요. 정말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김건희 씨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100% 명태균 씨한테 전해 들은 거. 그렇죠. 명태균 씨가 서울 갔다 와서 누구 만났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 증거지만은 지금 오늘 같은 재판에는 명태균 씨가 피고인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다 진실되게 다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는 사실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측도 그렇지만 명태균 씨 측에서도 반대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왜 반대했다는 겁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미 제가 증언을 다 했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왜 저를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증거 채택이 됐기 때문에 증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대로 증언도 하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전문 증거이니까 너 말은 들을 필요 없다라고 네. 재판장이 제지를 해서 그만뒀는데 맞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때 다 말했는데 뭐 하려고 또 부르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이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왜 명태균은 그 여론조사를 수건짜리를 갖다 줬냐고요. 그렇죠. 대가도 안 받고 그냥 자연 고생만 방식으로 하면서. 고생만 하면서 아무 정말로 조건도 없이 갖다 바친 이유는 뭐냐고요. 그거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전화비라도 들면 한 건당 몇백만 원씩 들었을 텐데 왜 갖다 줬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있다 없다라고 무료로 봉사했다라고 하면 그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네. 유료로 했다면 돈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돈은 안 줬고 그건 뭐예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수십 번을 해가 공짜로 갖다 바칩니까? 조건도 없이? 그 질문을 하면 이것이 왜 윤석열에게 전달되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자기는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너간 거예요? 자기는 준 적이 없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지만은 보고서가. 검찰 쪽에서 이제 증거로 해서 일단 14회 그러니까 그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넘어간 증거가 확정되게 14건 정도 추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약해 보면 이제 폰이나 이런 것들,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걸 삭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쵸, 줬다고 보고가 안 이제 되죠. 안 하는 그쵸, 거죠, 그죠? 네네. 증거가 안 나와 있는 거는 난 준 적 없어. 그냥 내가 보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실물 프린트를 해서 서울에 가기도 했었고, 텔레그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그 텔레그램을 삭제를 해버리면 이거를 복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남을 일도 없고. 일단 본인은 14건이지만은 직접적으로 또 중개,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만 준 게 이게 또 몇 건으로 또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14건이 다른 부수적인 사람들, 뭐 이준석 그 당시에 당대표라든지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지상욱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줬기 때문에 윤석열을 위한 조사라고 말할 수 있나. 근데 그분들이 국민의힘 관련 공천 관련자들의 핵심 아닙니까? 공천을 주기 위한 핵심자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되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뭐 소장님께도 정교한 소장님께도 이제 그 대표님께도 이제 그 사과해라. 저한테도 전화해서 계속 사과해라 했는데 뭘 사과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정신없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주장의 내용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강혜경 씨가 다 조작했고 자기는 전달도 안 했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마치 이제 어떤 여론조사 조작을 하고 뭐 전달한 것처럼 했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거죠. 일방적 주장을. 그래서 그게 틀렸으니까 사과하라. 지금 요 내용 같거든요. 얘기 자체가.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혀 틀리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 일방적 주장은 주장이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이미 공개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저에게 이유 없이 와서 고소를 한다. 본인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딪힌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도 아닌 사람이 이제 허위로 공익제보자를 주장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도 그러면 자기도 책임져라. 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 미래항공경유소 주인이 누구냐,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냐라는 이 아주 상식적인 논란에 명태균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요. 여론조사 영업이나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 이것도 매우 상식적인 기초적인 수준에서 부인을 해요. 윤석열한테 갖다 준 것도 본인이어서 갖다 줬지 강혜경 씨가 거기에서 왜 갖다 주냐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 그래서 지금은 명태균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돈을 1억 2천씩 갖다 줄 것이며 그것의 결과가 여론조작으로 윤석열한테 보고되는 걸로 있었고 거기에서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고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좀 하려고 해도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화해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감정이 좀 당신이 좀 내가 격해졌다 미안하다 사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오늘도 진짜 내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왜 자신의 딸이 학교에 못 들어간 이유가 정계환 때문이냐고요. 왜 신용환 교수 때문에 자신의 딸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때도 제가 누차 얘기했죠. 애들 데리고 와서 논쟁하지 말라고.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명태균은 정말로 이걸 받아야만이 지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관계 완전히 오인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남상권 변호사도 제가 얼마나 통화를 많이 했습니까. 늘 지금 같이 다니잖아요. 정말로 본인 페이스북에 보면 무슨 어벤져스처럼 딱 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야 아무리 대중 앞에 얼굴을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좀 유명해지더라도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남상권 변호사한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한 살인가 적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의뢰인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를 남상권 변호사도 모르고 진짜 강혜경이가 오너였고 조작을 했고 김태일이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으로서 했고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1억 2천짜리 2명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명태균 아니고 강혜경, 김태일 때문에 줬다고 남상권 변호사도 믿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남상권 변호사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진관 부장 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요 얘기 정말 좀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국제마피아파랑 유착이 돼서 2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장영하 변호사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 그 판결문이 아주 쇼킹했습니다. 박철민의 허위 주장이 바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바탕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SBS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왜 정치적으로 우리를 압력을 행사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재판부의 판결하고 또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MBC 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화 드렸는데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여. 네, 사실은 이제 저 김용판 의원의 저 얘기도 너무 충격이었었는데, 요거를 우리 봉주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번 보죠. 그할 프로그램은 이준석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뭐 중소기업 장려상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일부 용역도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2021년에 박철민이 등장하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박철민이 판결문에 보니까 저 21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의 그 로비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다 거기서 시작돼. 네. 판결문에 명확히 검찰 수사도 그렇게 돼 있고 판사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한 후에 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본인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거 2021년 3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와,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최초에 기획이 됐는지. 노인변호사가 이렇게 언급하셨죠. 태영에서 SBS에서 왜 최초에 이것을 했느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됐던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출발해서 이재명을 죽이자라고 기획이 됐고, 그것이 김삼중 지금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보셨죠. 저 말하면 와, 이재명이 연관되어 있는 게 100%네, 이렇게 확신 준 거 아닌가요? 네.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2021년도에 대선까지 와서 막 때려 붙이는데, 자, 국힘에서 결국 누군가 사주에 의해서 박철민이 이걸 주도할 때 알고 보니까 재판 기록에 2018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로부터 출발했다는 게 나왔으니까 SBS 노조에서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2018년도 사건과 2021년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이재명은 언론 탄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 된 거지 않습니까? SBS 노조 오늘도 사과하지 않고 있죠. 좋다 그러면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나에게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배우들 내세워서 알고 보니 정계환 너는 완전 나쁜 놈이군 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 매장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하나하나의 진실이 밝혀졌는데, 언론 자유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탄압받는다? 그러면 국민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죠. 그 SBS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법적 제재 문제를 떠나서 SBS가 저런 식으로 누군가를 죽여놓고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다라고 할 때 검찰이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조작날조 전문적으로 해서 이화영 감방, 이재명 대통령 5개 혐의, 6개 재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8개 혐의 5개 재판 가고 있는 거 막을 수 없지. 검찰이 법과 제도로서 그렇게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아무 소용없다면서 이제 재심도 안 된다면서. 그런데 거기 다 조작날조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 SBS도 똑같이 적용하면 SBS가 책임져야 한다. 저 문제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동학 최고님, 사실 봉지욱 기자가 한 얘기 중에 또 좀 놀랄만한 내용이 이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뭐 저런 거는 전부 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공작인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그 뒷배가 이낙연 캠프였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통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쪽하고 이낙연 쪽이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박철민 씨가 저는 그냥 조폭인 줄 알았는데, 네. 이분의 아버지가 또 당시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정치인을 또 지내셨던 지방 의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하고도 또 지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짜기가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저는 대단히 놀라웠어요. 와. 이게 판이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시에 이 성남시장까지 다 엮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판이 그렇게 이제 그려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완전 날조잖아요.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네요. 날조잖아요. 근데 저런 것이 이루어질 때 코마트레이드에 있는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이건 아니다 한 수십 번 얘기를 해요. 네. 취재가 이거 아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아닙니다. 코마트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약간 이제 온라인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뭐 애매하다 뭐 이제 이런 쪽인데 이 사람은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왜 이걸 자꾸 만들어가냐. 당신만 이야기하면 돼. 당신만 이야기하면 돼. 감방에 있는 박철민이가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한테 계속 편지를 써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요것만 좀 해주세요. 요것만 해주세요. 아니 이건 아닌데 왜 자꾸 내보고 하라. 대답을 안 하고 하니까 아예 내가 다 털어버릴 테니까 지금 마지막이라도 협조하라. 그리고 사고를 치고 나서 다시 코마트레이드에 있는 이준석한테 편지를 써요. 지금이라도 내 편에 오세요 라고 했으니까 기획 단계도 조작이지만 진행 과정도 조작이 된 것인데 저기 코마트레이드가 다시 나오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과 없이 바로 터뜨려 버렸던 거예요. 네, 저기서 말하는 이제 행동대장 김형진에게 이재명을 엮어주기만 하면 당신의 죄를 좀 사하여 주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좀 회유했다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작해서 이재명만 죽일 수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이재명만 불면 오늘 뭐라고 이재명만 불어라. 모든 당신 혐의 다 벗겨주겠다고. 이화영 지사도 지금 박성준이 그렇게 했다고 20번 넘게 했다고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만 불어라. 그러면 다 된다. 그러면 누가 이걸 제초시켰느냐? 방송에서 이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을 언제 1대1로 대면하느냐? 지난 총선 끝났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정말로 쫄딱 망할 지경에 빠졌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내가 실제로 수사 지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누군가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까? 자, 이거 지금 방송에 나온 이야기 아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앉았던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시작한 거 없었습니다라고 거기에서 하도 이재명 대표가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대통령 윤석열이 그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은 제가 시켜드릴 수 없는데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급 똑같은 거 중원에서 하면 2024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열흘 전에 KBS가 갑자기 강혜경 여사 7만 8천 원 법카 썼던 거를 KBS가 계속 연속으로 보도를 하면서 0.73% 24만 7천 표입니까? 이 차이로 마지막에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 건 있죠. 이 건이 뭡니까 지금? 자, 조폭하고 연루돼 있고 20억 현금다발로 받았다. 박철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대선 열흘 전에 KBS가 나서서 김혜경 여사 죄송합니다. 강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 법카 딱 썼다고 이것도 부도덕하다고 KBS가 좀 심하게 한 10번쯤 달아서 써버려요. 매일. 전 언론이 이걸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박빙의 승부에서 24만 7천 표, 0.73% 정말로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자,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내가 시작한 거 없다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윤석열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과거를 따져야 하느냐? 앞으로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 때 이따위 식으로 가서 지가 안 됐다고 남도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 행위를 제도로서 만들든지 아니면 문화로서 만들든지 민주당에서 이거 따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2024년도에 대선에서 과연 이낙연계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이것은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민주당이 승복하고 이긴 사람을 위해서 원팀이 갈 수 있는 정말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좀 확실히 따져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경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검찰이 조폭 취재 기자들을 만나서 이재명을 언급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매우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그알 방송이 7월인데 그 전 한두 달 전에 기자들을 검사 측에서 그 족보 관련 보도를 쓴 기자들을 모았대요. 그룹을 모았는데 그중에 한 그룹이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한 겁니다. 성남도 족보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을 접촉을 했는데 시기가 2018년도 그알 방송이 7월 방송하기 한두 달 전이고요. 검사 2인. 검사 누구냐면 그때 당시 범죄정보정책과실 부부장 검사, 또 한 명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대검 공보관실 대변인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그렇게 4명이서 만났다고 합니다. 기자 2명, 검사 2명에서 4명이서 만났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조폭 얘기를 검사들이 계속 물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들이 이제 썰을 다시 풉니다. 정치 권력에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관계 없겠느냐? 그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기자들은 이 부분을 떠났는데 기자들끼리 아니 검사들이 왜 이렇게 그룹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로 한두 달 뒤에 7월 달에 그알 방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파장이 지금까지 오는 거고 지난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0.73%로 낙선했던 결과를 받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진짜 무섭네요. 이게 결국은 안에서 자기네 사람들끼리 경쟁하면서 저렇게 무서운 총칼을 들이대가지고 결국 아니 과거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이명박 박근혜 둘이 붙었을 때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가지고 싸워서 둘 다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틀린 완전히 오인해가지고 오발탄을 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에 지금 다리 걸려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다.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자체가 형해화될 뻔했고 실제 국민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마저도 대통령이 결국 안 될 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지금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명태균이 등장해서 정치 브로커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수 있다. 그 날짜를 며칠 날 어디 기자회견 하는데 야 마지막 결론이 이거야. 이거 내하고 법정에서 따져보자가 아니고 그래서 신용화는 사퇴해야 한다. 이게 명태균 주제에 지금 할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주제 넘어도 한참 넘는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울산에서 이번에 선거할 때 여러 가지 막 불협화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노선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상처가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서 골만 터져서 원팀이 되어서 시정 운영, 도정 운영 할 때 정말로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야 하는데 이렇게 못 가는 걸 왜 만드느냐. 경쟁에서 이기지 왜 상대를 칼로 아닌 걸로 찔러서 이기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환 후보님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아니요, 뭐 속상할 건 없죠. 뭐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선거 치르다 보면 별의별 뭐 비방 네거티브 다 왔지만 제가 스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도 아까 농담처럼 개똥밭에 구르면서 꽤 넉넉한 가슴은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고 갈 수 있는데 선을 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 예를 들면 제가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뭐 심대한 불법을 저질렀다. 다 거짓입니다. 아이고. 제가 허위 사실을 뭐를 유포했다. 그 말이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선거가 격하고 이기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정도 아름답게 그리고 결과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짱가 A님이 검사들이 화가 내요. 그림을 다 그렸네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인데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투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 가입 후에 추천한 지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4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비교원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스픽스몰에서요 지금 딱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제주 월동무로 만든 남도식 석박지를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차가운 해풍을 견디며 자란 단맛이 꽉 찬 월동무인데요. 여기다가 감칠맛 폭발하는 남도식 양념을 댔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도식 양념은 매우 진하고 고소하고 달콤하죠. 원재료까지 전체 국내산을 사용했고요. 고춧가루부터 젓갈까지 믿고 드시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이 귀한 제주 월동무 석박지 1.8kg 한 통을요. 스픽스가 공동 구매가 18,900원에 드립니다. 와, 1.8kg인데 18,900원이다. 야, 정말 너무너무 싸네요. 지금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제철의 맛인데요. 스픽스몰에서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시고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스픽스가 스픽스 차이나라고 하는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스픽스 차이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간편하게 가입하시고 싶으시면은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그대로 열기 눌러가지고 톡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차이나가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으니까요. 전기환 대표를 믿으신다면 스픽스 차이나 한번 꼭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쁘신데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신 우리 신용환 후보님 그리고 멀리서 올라오신 우리 강혜경 국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동화 최고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